우리 가족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와 동생. 네 식구가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죠. 5층 끝집 베란다에서는 멀리 산이 보였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지만 나름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빠는 평소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학교에서 상을 타면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어깨를 들썩이셨고 동생이 아프면 밤새 이마에 손을 얹고 간호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자전거도 태워주시고 붕어빵을 사주시며 우리 아들들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동네 사람들은 우리 아빠를 자상한 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빠도 그런 칭찬을 들으며 활짝 웃으셨어요. 하지만 술만 드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그 자상하던 아빠는 온데간데 없고 낯선 괴물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오시는 아빠. 현관문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엄마는 재빨리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저와 동생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라는 신호였죠. 엄마, 아빠 또 술 드셨어.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동생은 저보다 3살 어렸어요.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동생은 아빠의 술 취한 모습을 볼 때마다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몸을 웅크렸습니다. 당신 조용히 해. 우리 방에 있자. 저희는 방구석에 숨어서 떨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리는 소리들. 아빠의 고함 소리, 물건 깨지는 소리, 그리고 엄마의 비명 소리. 매번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처음엔 밥은 어디 있어? 같은 평범한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곧 엄마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이 집이 왜 이 모양이야?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뭐 하는 거야? 당신 목소리 좀 낮춰요. 애들 자고 있어요. 애들이 뭐가 중요해?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그리고는 탁자를 발로 차는 소리,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제가 할 수 있는 건 옆집 할머니네로 뛰어가서 울면서 매달리는 것뿐이었어요. 양말도 신지 못한 채 계단을 뛰어내려가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 좀 말려주세요. 엄마가 많이 다칠 것 같아요. 70대의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며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또 그러시는구나. 할머니는 급히 우리 집으로 올라갔고 문을 두드리며 아빠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린 후에야 집안이 조금 조용해졌죠.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평화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의 음주는 더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이던 것이 나중엔 거의 매일 밤이 되었죠.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마셨고 기분이 좋아도 술을 마셨습니다. 술은 아빠에게 만능 해결책이었습니다.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우리 집 싸움을 말리러 오셨다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아빠가 화가 나서 마구 휘두른 팔에 할머니가 밀려 마루에서 미끄러지신 거예요. 팔뼈가 부러져 깁스를 하셨죠. 병원비는 아빠가 냈지만 할머니는 3달이나 고생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웃들도 우리 집 일에 개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하지만 예전처럼 우리 집 상황을 물어보거나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우리 가족은 서서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아빠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손으로 때리는 것에서 시작해 물건을 던지고 발로 차고 급기야 흉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빠는 젓가락을 들고 엄마의 눈을 찌르려 했습니다. 엄마가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눈은 다치지 않았지만 눈가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병원 가요, 제발. 엄마는 울면서 말했지만 아빠는 잠시 정신이 든 듯 당황하며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라고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혼자 병원에 가서 넘어졌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의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엄마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엄마는 처음으로 이혼을 입에 올렸습니다. 이혼해주세요.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술 끊을게 제발 날 떠나지 마.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정말 술을 끊으셨습니다. 일찍 퇴근하시고 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으시고 텔레비전을 보며 웃으셨죠. 저는 이제 우리 가족도 정상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주일도 못 갔습니다. 다시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신 아빠를 보며 저는 희망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다시 이혼을 말하자 이번엔 아빠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혼? 내가 뭐라고 이혼을 해? 너 혼자 어딜 가? 애들은 돈 한 푼 없으면서 어디 갈 데나 있어. 아빠는 엄마의 통장도 카드도 모두 관리하고 계셨어요. 엄마는 마트에 갈 때마다 아빠에게 돈을 받아야 했고 쓴 내역을 일일이 보고해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친척들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죠. 엄마는 경제권도 없었고 우리를 두고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애들만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아야지. 아빠 없이 어떻게 키워? 엄마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동생도 중학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보다 키가 커졌습니다. 180cm가 넘는 청년이 되어 있었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헬스장에 다니며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걸. 어느 날 밤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는데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 비틀거리는 발소리, 그리고 아빠의 목소리. 이년아, 밥은 어디 있어? 밥은 전자레인지에 있어요. 데워드릴게요. 뭐? 차가운 밥을 전자레인지에?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그리고 또다시 물건 깨지는 소리, 엄마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책을 덮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깨진 그릇들이 널려 있었고 아빠가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도 않았어요. 뭐? 이 새끼가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빠가 저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아빠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아빠가 힘을 주며 저를 밀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아빠를 밀쳤고 아빠는 뒤로 몇 걸음 휘청이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제가 지킬게요. 다시는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생도 방에서 나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빠의 신체적 폭력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언어 폭력이 심해졌죠. 이 쓸모없는 것들아. 누구 덕분에 먹고 사는 줄 알아? 나 없으면 너희 다 거지 된다 같은 말들을 매일같이 쏟아냈습니다. 술은 여전히 드셨고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엄마가 맡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21살이 되던 해봄, 대학교 2학년 1학기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햇살이 좋은 날이었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고 저는 방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학원에 간 상태였죠. 띵동 마이너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가 오는 시간도 아닌데 누구지?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누구세요? 엄마가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김태준 씨 댁 맞으신가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자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조심스러운 눈빛, 손에는 작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죠.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빠를 닮은 듯한 눈매, 입매. 실례지만 여기 김태준 씨 댁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어떤 일로?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듯 했죠. 저는 김태준 씨의 딸입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김지혜라고 합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제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하지만 꼭 아빠를 만나봐야 할 것 같아서. 아니, 그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언니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따뜻한 차를 내왔지만 언니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누군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3입니다. 아빠의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제 기억으로는 5살 때까지 아빠와 함께 살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보통 가족이었어요. 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술을 드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엄마를 때리고 집을 부수고 저는 옷장 속에 숨어서 떨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똑같았어요.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아빠가 부엌칼을 들었어요. 엄마는 저를 방에 가두고 문을 잠갔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저를 외할머니 댁에 맡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 후로는 17년 동안 아빠를 못 봤어요. 엄마도 1년에 한두 번씩만 봤고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빠가 재혼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찾아올 용기가 없었죠. 그때 학교에서 돌아온 동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 왔어. 동생은 낯선 여자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너는 몇 살이니? 언니가 동생을 보며 물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요. 15살. 그렇구나. 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이가 딱 맞네요. 우리 엄마가 집을 나가고 6개월 만에 아빠가 재혼하셨거든요. 순간 우리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아빠는 이미 우리 엄마를 만나고 계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결혼이 끝나기도 전에 첫 번째 부인이 도망치자마자 바로 엄마와 재혼한 거였죠. 언니예요? 진짜 우리 언니? 동생이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기대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언니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예요. 그리고 제가 3살 때 사진이고요. 사진 속 여자의 얼굴에도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와 똑같은 표정, 똑같은 두려움이 담긴 눈빛. 사진 속 어린 여자아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엄마 뒤에 숨어 있었어요. 언니는 우리 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 금이 간 곳, 깨져서 테이프로 붙인 가구들, 엄마의 상처난 눈가를, 그리고 구석에 놓인 우리의 작은 이불들을. 여기도 똑같네요.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렇게 살다가 도망쳤어요. 아니,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빠가 들어오셨어요. 토요일 낮이었는데도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빠는 거실에 앉아있는 낯선 여자를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누구야? 민준아, 네 친구야? 아빠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뚝뚝했습니다. 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안녕하세요, 아빠. 뭐? 저예요. 지혜. 아빠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죠. 지혜야? 네. 17년 만에 뵙네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아빠는 그저 언니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아빠가 진심으로 우는 모습을. 하지만 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양육비도 전화 한 통도 생일 카드 한 장도 없었어요. 저는 아빠가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할머니가 아빠는 하늘나라 갔다고 거짓말하셔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 엄마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고. 거짓말. 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빠가 협박했다고. 나를 데려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엄마는 나를 두고 도망친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동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너는 몇 살이라고 했지? 15이요. 나이가 딱 맞네요. 언니의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우리 엄마가 집을 나간 게 2007년 11월이에요. 그리고 너는 2008년생이지. 아빠가 이 집 엄마를 만난 게 언제인지 뻔하네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빠는 이미 우리 엄마를 만나고 계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기도 전에. 어쩌면 첫 번째 부인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였을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혼 소송 중이라고만 들었어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언니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속았고 당신도 고통받았어요. 아빠만 가해자예요. 그날 밤 아빠는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언니는 우리 집에 남았습니다. 엄마가 호텔이라도 잡아드릴게요라고 했지만 언니는 괜찮아요. 17년 만에 동생들을 봤는데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어요라고 말했죠. 밤 11시쯤 우리 4명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모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 아빠한테 전 부인이 있다는 거. 엄마, 24살 때였어. 나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아빠는 영업직이었지.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데이트할 때 항상 웃었고 나한테 잘해줬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석 달쯤 사귀었을 때 아빠가 고백했어. 이혼 소송 중이라고 아내가 외도를 해서 헤어지는 거라고. 딸이 하나 있는데 전 부인이 데리고 나갔다고. 그래서 믿으셨어요? 응. 나는 그 말을 믿었지. 그리고 아빠를 위로해주고 싶었어. 상처받은 아빠를 내가 치유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냥 도망치기만 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15년 동안 신고 한 번 못했어요. 경찰이 몇 번 왔지만 매번 괜찮다고 거짓말했어요. 기록이 남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두 엄마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같은 괴물에게 시달렸던 두 여자,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살았던 두 사람이 마침내 만났습니다. 저는 17년 전에 도망쳤어요. 첫 번째 부인이 말했습니다. 지혜를 두고 떠나는 게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같이 가면 그 사람이 끝까지 쫓아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혼자 갔어요. 그 후로는 처음 3년은 지옥이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하고 월세방에서 살면서 매일 울었어요. 지혜 생각에. 첫 번째 부인은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지혜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해요. 지혜 학비도 될 수 있게 됐고요. 우리 엄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첫 번째 부인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그렇게 살다 죽든가 도망쳐서 새로 시작하든가. 저는 후자를 택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애들은 데리고 가세요. 요즘은 달라요. 17년 전과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도 있고 무료 법률 지원도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우리 엄마에게 여성긴급전화 1366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고 상담사와 만났어요. 이혼은 충분히 가능해요. 가정폭력 증거가 있으시면 더 좋고요. 증거라면 엄마는 병원에서 그동안 다쳤던 기록을 모두 떼어왔습니다. 15년 동안의 기록이 무려 23건이나 되었어요. 골절, 타박상, 열상. 매번 넘어졌다, 부딪혔다고 적혀 있었지만 의료진도 의심스러워했다는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 출동 기록도 있었어요. 이웃들의 신고로 경찰이 6번이나 출동했지만 엄마가 매번 괜찮다고 말해서 조치가 없었다고 했죠.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승소 확률은 99%예요. 아이들 양육권도 당연히 어머니가 가져가시고 남편분께는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정말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변호사는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2주 후 엄마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빠는 집에 돌아와서 거부했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아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술 끊을게. 정말로.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난 15년 동안 12번이나 그 말을 했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니에요. 나 없으면 어떻게 살 거야? 돈은? 집은?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제 당신은 제 인생에서 빠져주세요. 아빠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우리 가족, 언니와 첫 번째 부인, 그리고 변호사가 있었어요. 아빠는 홀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1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원고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아빠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가정폭력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은? 아니요. 그렇다면 15년 동안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단 한 번도 스스로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군요. 아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는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병원 기록, 경찰 출동 기록, 이웃들의 증언서. 피고는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때마다 협박하고 통제했으며 경제권을 박탈하여 피해자가 떠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가정폭력이며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자녀들과 원고에게 5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처벌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아빠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생도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평화로웠어요. 첫 번째 부인이 보증금을 빌려주셨습니다. 천천히 갚아도 돼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언니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동생은 처음으로 친언니가 생겼다며 좋아했어요. 언니, 이거 봐. 내가 그린 그림. 우와, 정말 잘 그렸다. 오빠, 이게 정상적인 가족이야? 어느 날 밤 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섭지 않고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놀라지 않고 밤에 편하게 자는 게. 이게 정상이야? 그래. 저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정상이야.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이야. 엄마는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나이 40에 무슨 공부냐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재미있네. 엄마는 책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엄마의 얼굴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바다였어요. 야, 물 진짜 차가워. 동생이 소리치며 파도를 맞았습니다. 민준아, 멀리 가지 마. 엄마가 웃으며 동생을 불렀습니다. 저는 모래사장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가족, 두려워하지 않는 가족, 행복한 가족. 이제 시작이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구나. 지금 저는 26살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작년에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혹시 내 안에도 아빠 같은 모습이 있을까봐. 화를 내면 손이 올라가지 않을까?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이 되지 않을까? 화날 때는 화내도 돼.
여자친구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사람이 화도 안 내고 살 수는 없잖아. 하지만 나는 화를 내는 것과 폭력을 쓰는 건 완전히 달라. 여자친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화날 때도 한 번도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없어. 대신 산책을 하거나 심호흡을 하잖아. 그게 너야. 너는 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야.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조심하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동생은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어요. 나도 언니처럼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동생은 가정폭력 피해 아동 상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아이들이 정말 많더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언니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조그만 카페를 열었어요. 첫 번째 엄마의 식당 근처였습니다. 두 엄마의 거리우리길이 그렇게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두 식당과 카페가 나란히 있는 작은 골목길. 어느 날 언니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너희들 아빠 소식 들었어? 무슨? 재혼했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괜찮을까? 걱정 마, 내가 직접 만나봤어. 언니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치료받은 기록 다 보여줬어. 지금도 알코올 중독 치료받고 있고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도 받고 있대. 그리고 그분도 강한 사람이더라. 정말? 응.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떠날 거예요. 저는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라고 하시던데. 그럼 아빠가 정말 변한 걸까? 모르겠어. 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 지난 주말 우리 5명이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동생, 저 엄마, 언니, 첫 번째 엄마. 바닷가에서 언니가 물었어요. 너희들 행복해?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응. 처음으로.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긴 해.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꿈. 하지만 이제는 깨어나서 아, 꿈이었구나 하고 다시 잠들 수 있어. 엄마가 우리를 깨어났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를 믿고 기다려줘서. 엄마, 그만해.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지켜준 거야. 15년 동안 버티면서 우리가 고마운 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남았네요. 네. 우리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석양은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은 또 해가 뜨겠죠. 우리의 새로운 하루가.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누군가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수만 건의 가정폭력이 신고되지만 신고되지 않는 사례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것은 비겁한 게 아니라 용기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한 게 아니라 강한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도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